저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단 한 번도 엄마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 퍼지는 동안 아무도 뒤쪽 출입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 가까이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짙은 초록색 점퍼, 수척한 얼굴, 손에는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오직 눈물만 천천히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남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원고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를 쥔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이준혁 방송국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그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날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왜 그녀는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해한 채로 평생을 살아온 한 청년과 그 청년의 이름을 혼자 삼키며 23년을 버텨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버렸다고 세상이 말할 때 그 엄마는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이 보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 오해가 마침내 부서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준혁은 32살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할머니 손에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된 지는 6해째였습니다. 말이 없고 감정이 없고 냉정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감정이 없을 수 있어? 사연자들 눈물 앞에서도 표정 하나 안 바뀌잖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준혁은 사연자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취재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사연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연자가 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면 항상 시선을 살짝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메모를 하는 척, 창밖을 보는 척.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습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준혁 본인도 어쩌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찾는 사람들. 방송국이 처음으로 이준혁에게 단독 특집을 맡긴 날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는 데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이준혁은 10명의 사연자를 만났습니다. 엄마를 찾는 사람, 아버지를 찾는 사람, 자식을 찾는 사람, 모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의 사연 앞에서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사연자의 말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자님, 버렸다는 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이었습니다. 이준혁의 볼펜이 멈췄습니다. 멈춘 줄 몰랐는데 멈춰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버렸다는 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준혁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사연을 방송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심이
이 생방송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조용했습니다. 카메라 2대, 조명, 마이크, 그리고 준혁 혼자. 스튜디오 전광판에는 생방송 표시가 선명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원고를 한 장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원고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8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이준혁이 그 문장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쪽 출입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수척한 얼굴, 낡은 점퍼, 손에 쥔 구겨진 사진 한 장. 그 여자는 준혁의 등 뒤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카메라를 향해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 여자는 준혁을 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서 있었지만 한 사람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두 사람 사이에서 23년의 시간이 숨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 23년 전 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 작은 집이었습니다. 흙담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던 그날이었습니다. 8살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밥 먹어라 하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준혁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발이 차가운 마루에 닿았습니다. 엄마, 불러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차갑고 낯선 바람이었습니다. 준혁은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낡은 가죽줄, 작고 둥근 시계판. 엄마가 항상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금속이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시계를 항상 감아두었거든요. 준혁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손에 쥔 채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밥은 없었습니다. 반찬도 없었습니다. 물 한 잔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만 들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곧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 보러 갔나 싶었습니다. 심부름 갔나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소리를 삼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냥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식탁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나무 표면이었습니다. 그 손 위에 시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준혁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간 것이라는 걸. 어린 8살이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준혁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과 흙과 햇살이 섞인 냄새. 준혁은 그 품 안에서 다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계는 그 손 안에서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준혁은 기다리는 걸 포기했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손 안에서 시계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집에서의 첫 밤이었습니다. 낯선 이불 냄새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없었다면 더 무서웠을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천장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언제 오나?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해줬습니다. 그냥 옷을 챙겨줬습니다. 그냥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준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서웠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마을 입구에 나갔습니다. 엄마가 오는 버스가 서는 곳이었습니다. 버스가 왔다가 가면 엄마가 없으면 발을 돌렸습니다. 그걸 한 달 동안 반복했습니다.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엄마는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내 엄마 어딨어? 왜 할머니가 데리러 와?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굳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할머니한테 데리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더 이상 버스 정류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오지 않는다고. 오고 싶으면 벌써 왔을 거라고. 오지 않는 건 오고 싶지 않은 거라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저녁 준혁의 눈을 보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된장국이 식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갔습니다. 너무 오래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준혁은 성적이 좋았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을 안 하려면 책을 봐야 했습니다. 다른 생각이란 언제나 하나였거든요. 책을 보면 그 생각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책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방송반에 들어갔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동아리 선택날에 줄이 제일 짧은 곳에 들어선 게 방송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는 순간 뭔가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질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소리를 통해 뭔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준혁에게는 낯설고도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방송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너 기자해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기자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굴려봤습니다. 할머니는 준혁이 서울로 올라갈 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폐 몇 장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이 굵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밭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차역에서 준혁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할머니가 거기 서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지 않는 엄마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그게 준혁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송국 기자 이준혁이 항상 차고 다니는 낡은 손목 시계가 바로 그날 아침 식탁 위에 있던 그 시계라는 것을. 그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준혁은 한 번도 태엽을 감지 않았습니다. 멈춘 채로 차고 다녔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본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4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방송국 편집실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편집실 안에서만 모니터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준혁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받이도 없이 모니터를 똑바로 바라보며 책상 위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 식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모금도 남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준혁이 다루는 취재는 지역 아동 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석 달을 혼자 추적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무혐의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경찰도 손을 놓았고 주변도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안 맞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날짜였습니다. 준혁이 취재하는 방식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모니터 위에 통화 녹취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파일을 12번째 재생했습니다. 12번째였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던 파일에서 12번째에 뭔가가 들렸습니다. 배경음이었습니다. 통화 너머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공장 기계 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듣고 멈췄습니다.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공장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시간대에 가동 중인 공장은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편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나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가해자는 다시 구속됐습니다. 준혁이 찾아낸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던 날 아침 국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이준혁 씨, 어떻게 찾아냈어요? 준혁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안 맞았습니다. 국장이 웃었습니다. 준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은 의자에 앉아 다음 취재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그가 기자가 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명감이 있어서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준혁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일이 습관이 된 건 아주 오래전부터였습니다. 8살 아침부터였습니다. 엄마가 왜 갔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그를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준혁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맞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 데이터, 8살의 그 아침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건의 답은 서류가 아닌 곳에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냉정하게 뒤져도 나오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 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23년이 걸렸습니다. 단 하나의 답을 찾는데 편집실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준혁이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나 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3개월 전 봄이었습니다. 방송국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던 오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준혁과 국장, 그리고 김선우 PD 3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준혁 쪽으로 밀었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꺼냈습니다. 기획안이었습니다. 특집 방송 기획안.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찾는 사람들. 준혁은 제목을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멈췄습니다. 멈춘 게 1초였는지 3초였는지 모릅니다. 겉에서 보기엔 그냥 기획안을 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한테 단독으로 맡기고 싶어요. 이번이 첫 번째 단독 특집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부모를 찾는 사람들이요. 네. 10명 내외 사연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생방송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에요. 준혁이 기획안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봉투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살짝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정도로 살짝이었습니다. 김선우 PD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 이런 종류 취재는 처음이잖아요. 감정이 많이 실리는 내용이라서요. 괜찮겠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보통 이런 사연 방송은 기자가 감정이입이 너무 돼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준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김선우 PD가 준혁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생방송은 석 달 뒤에요. 그 전에 취재와 선별, 구성 전부 이준혁 씨가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준혁은 기획안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햇살을 보며 잠깐 서 있었습니다. 기획안이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을 깨닫고 천천히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부모를 찾는 사람들. 그 제목이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준혁은 그 제목을 밀어냈습니다. 일이니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취재다, 다른 취재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버텨줄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혁은 오래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획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손목시계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멈춰있는 그 시계가. 준혁은 시계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 안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멈춰있는 것은 온기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 시계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석 달 안에 이 일을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방송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석 달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빗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를 만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장소는 방송국 근처 카페였습니다. 사연자의 이름은 박미경, 4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25해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볼펜을 올려놓고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봤습니다. 사연자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박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코트를 여미며 걸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이준혁 기자님이시죠? 박미경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박미경이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준혁이 노트를 폈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셨어요? 박미경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제가 17살 때요. 25년 전이네요. 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적었습니다. 박미경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그냥 없어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준혁의 볼펜이 움직였습니다. 연락은 전혀 없었나요? 없었어요. 한 번도.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짐작은 하셨어요? 박미경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처음엔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도망간 거라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준혁은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으면서 눈을 잠깐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창밖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로 눈을 내렸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박미경은 많이 울었습니다. 준혁은 울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고 받아 적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기자님은 이런 일 하시면서 안 힘드세요?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요? 네. 박미경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준혁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주머니에 볼펜을 넣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었는데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준혁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 말이 귀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밀어냈습니다. 그냥 사연자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목 시계가 재킷 소매 아래에 있었습니다. 멈춰 있는 그 시계가. 그런데 그날 밤 준혁은 처음으로 그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태엽을 감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 안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번째 사연자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를 펴고 질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를 찾는 사람. 그 다음 질문을 적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두 번째 사연자를 만난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장소는 지역 주민센터 회의실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켜진 방이었습니다. 창 하나, 의자 둘, 테이블 하나. 그게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사연자는 이민호, 36살이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은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노트를 펴고 볼펜을 들고 이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평평하게 힘을 준 채로.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계셨던 게 몇 살 때셨어요? 7살이요. 7살에 헤어지셨군요. 네. 이민호가 창문 쪽을 봤습니다. 그냥 없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 준혁이 받아 적었습니다.
이후로 연락은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혹시 이유는 짐작이 되시나요? 이민호가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했고 지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준혁이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기자님, 이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버렸다는 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준혁의 볼펜이 멈췄습니다. 멈춘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 질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버렸다는 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버렸다고.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근거로 버렸다고 단정한 거지? 엄마한테 물어본 적도 없잖아. 이유를 들은 적도 없잖아. 그냥 없어졌을 뿐인데 내가 버렸다고 정해버린 건 아닐까?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볼펜이 여전히 노트 위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채로 이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찾고 싶어졌어요. 버린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준혁이 천천히 볼펜을 들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이민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기자님은 이런 거 취재하면서 어떠세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민호가 준혁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준혁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울렸습니다. 준혁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버렸다는 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문장이 노트 위에 있었습니다. 준혁이 직접 받아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쓴 문장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방불을 껐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걸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나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문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버렸다는 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돼도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취재한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연자는 병원 면회실에서 만났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준혁이 병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준혁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느려졌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흰 바닥이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닫혀있는 문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소리, 낮은 신음소리. 준혁은 그 소리들을 지나쳤습니다. 복도 중간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발이 멈췄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 안에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쥐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 냄새가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지, 이 복도가 왜 낯설지 않은지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는 윤정자 68살이었습니다. 자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자식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정이 생겨 아이를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른이 됐을 아이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고 싶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원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이 받아 적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제가 두고 떠났으니까요. 떠나신 데 이유가 있으셨나요? 윤정자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은 손이었습니다. 있었죠. 근데 그게 이유가 되나요? 아이한테는요. 준혁이 멈췄습니다. 이유가 있으셨어도 아이는 모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모르죠. 제가 말을 못했으니까요. 말을 했어야 했는데. 윤정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요. 연락이 오면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요. 나쁜 엄마인 건 맞는데 그래도 이유는 있었다고. 준혁이 볼펜을 들었습니다.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면회실 안에 가득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여전히 났습니다. 나쁜 엄마인 건 맞는데 그래도 이유는 있었다고. 준혁은 그 문장을 노트에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받아 적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윤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자님, 어머니 계세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사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윤정자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제 물음에 대답을 안 했네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다시 났습니다. 준혁은 걸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위에서 내리쬐었습니다. 발소리가 흰 바닥에 울렸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찬 공기였습니다. 봄이었는데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그 공기를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우 PD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 씨, 취재 어때요? 진행 중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이런 인터뷰가 많으니까. 준혁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괜찮다고 했는데 아직은 이라는 말이 붙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멈춰있는 시계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준혁은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우 PD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내려갔습니다. 기차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논이 지나갔습니다. 밭이 지나갔습니다.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고 있었습니다. 시골역에 내렸습니다. 작은 역이었습니다. 플랫폼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마을 이름을 말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거기요? 오래된 동네인데 아는 분 계세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 볼 게 있어서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걸었습니다. 흙길이었습니다. 어릴 때 뛰어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발 아래 흙이 익숙했습니다. 낯선 게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23년이 지났는데 발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멈췄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집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흙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문틀은 휘어서 비틀려 있었습니다. 잡초가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이 굴러다녔습니다. 23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23년이 지나면 준혁은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마른 잎사귀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흐린 하늘에서 빛이 낮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무너진 문틀 쪽으로 손이 갔습니다. 손끝이 낡은 나무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손이 그 자리에서 공중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어느 봄날 아침에 8살 준혁이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시계만 남아 있었습니다. 23년이 지났습니다. 집은 무너졌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아직도 여기 있었습니다. 이 앞에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른 흙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 맡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에 들어오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준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눈꺼풀에 힘을 줬습니다. 이내 다시 평평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의 얼굴이 됐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발이 차가웠습니다. 바람에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집을 등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나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것, 앞만 보는 것. 그런데 그날 마을 입구까지 나오면서 준혁은 한 번 멈췄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멈췄습니다. 뒤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바람이 등 뒤에서 왔습니다. 그 방향에서 왔습니다. 마른 흙 냄새를 싣고 왔습니다. 준혁은 그 바람을 한 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기차역 쪽으로. 그날 밤 기차 안에서 준혁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를 폈습니다. 뭔가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그 불빛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 어딘가에 들어가 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 준혁의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고향 마을을 나서기 전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준혁이 어릴 때 옆집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머, 너 준혁이 아이가. 준혁이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고. 여기는. 잠깐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준혁을 위아래로 봤습니다. 많이 컸네. 오래됐다 아이가. 서울 갔다더니. 네, 방송국에 다니고 있습니다. 방송국이고? 잘됐네, 잘됐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은 눈가가 더 깊어졌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희 엄마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걷었습니다. 대신 뭔가 다른 표정이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을 앞에 모았습니다.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아팠어. 준혁이 굳었습니다. 많이 아팠어. 그때 우리가 다 알았는데 니한테는 말 못했지. 준혁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디가 아프셨는데요? 할머니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건 내가 자세히는 몰라. 그냥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돈도 없다고, 빚도 있다고 들었거든. 빚이요. 응. 근데 그게 다야. 내가 아는 건 어디 갔는지도 우리는 몰랐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담장 너머에서 불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건 내가 알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거든. 그냥 힘들었던 거야. 많이 힘들었던 거야. 준혁의 눈가가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평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낮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갔습니다. 골목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팠어. 많이 아팠어. 빚도 있다고. 그 말들이 골목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준혁의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아무도 해준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코트 소매 밖으로 살짝 보이는 가죽줄을, 멈춰있는 그 시계를, 병이었을 수도 있다고, 빚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떠난 것일 수도 있다고, 그 가능성이 처음으로 준혁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 생각을 바로 눌렀습니다. 가능성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웃 할머니의 기억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마을 밖으로 걸었습니다. 기차역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단단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지나갔습니다. 손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팠어. 라는 그 세 글자가 이준혁의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열흘 전 밤이었습니다. 방송국 옥상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준혁 혼자 거기 서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차갑고 맑은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코트 자락을 건드렸습니다. 준혁은 난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울 불빛 아래에서 그 낡은 시계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멈춰있는 시계판이, 23년째 멈춰있는 시계판이. 준혁은 그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엄지손가락이 시계 태엽 쪽으로 갔습니다. 태엽을 집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습니다.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태엽을 감지하는 23년이었습니다. 왜 감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멈춰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무엇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태엽에서 손을 뗐습니다. 시계를 다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방송에 올리기로, 평생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그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꺼내기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버렸다는 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물음이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스스로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라도, 전국의 사연을 공개해서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버린 것인지, 그게 뭔지 이제는 알고 싶었습니다. 준혁은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차갑고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서울 불빛이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준혁은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안에서 혼자,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결심이 이준혁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그 시계의 주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밤 안에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방송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던 때였습니다. 사연자 10명의 인터뷰가 모두 끝났습니다. 편집 방향도 잡혔습니다. 생방송 구성안도 완성됐습니다. 남은 건 준혁 자신의 사연이었습니다. 원고를 쓰려면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팩트가 필요했습니다. 기자였으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쓰고 싶었습니다. 준혁은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박순영.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준혁이 처음으로 타자로 쳐본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조건을 바꿨습니다. 지역명을 추가했습니다. 연도를 추가했습니다. 23년 전 준혁이 살던 마을 이름 박순영. 그리고 검색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였습니다. 23년 전 기사였습니다. 준혁이 그 기사를 열었습니다. 짧은 기사였습니다. 3줄짜리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지역 주민 박순영 씨가 병원비 미납으로 인해 법원 채무 판결을 받았습니다. 준혁이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병원비, 미납, 채무 판결, 그 세 단어가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프린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그 종이를 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병원비가 있었습니다. 23년 전에 엄마가 사라지던 그 해에 병원비 때문에 빚이 있었습니다. 아팠어. 많이 아팠어. 이웃 할머니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귀 안에서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이 종이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알아챘습니다. 손에서 힘을 빼려고 했습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3년 전 기사 안에 준혁은 그 병원 이름을 봤습니다. 지금도 있는 병원인지 검색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아직 있었습니다. 준혁은 노트에 병원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료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책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이 낮게 울렸습니다. 준혁은 종이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커피가 옆에 있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커피였습니다. 생방송까지 일주일이었습니다. 원고를 써야 했습니다. 사연을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도 가봐야 했습니다. 가면 뭔가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나오면 원고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종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료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이준혁의 23년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닷새 전이었습니다. 준혁은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23년 전 기사에 적힌 그 병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방문했습니다. 기자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취재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기록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났습니다. 발이 저절로 느려지는 그 냄새가. 준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이준혁 기자님, 23년 전 기록이라 전산화가 안 된 게 많습니다. 찾아본 결과 이름으로 조회되는 기록이 하나 있긴 한데 환자 정보라 원본은 드릴 수 없고요. 취재 목적으로는 진단 요약 정도만 가능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 봐도 됩니다.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준혁이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환자명 박순영. 맞았습니다. 주소도 맞았습니다. 준혁이 살던 그 마을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초진 날짜 23년 전 봄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지기 2달 전이었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진단명. 준혁의 눈이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말기. 그 두 글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말기 진단이었습니다. 23년 전 엄마가 사라지기 2달 전에 말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이 서류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울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 안 가득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죽어가면서 아이 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까지 무너질까봐, 아이까지 끌어내릴까봐 혼자 모든 걸 감당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기록실 담당자가 옆에서 뭔가를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담당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기자님, 괜찮으세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손에서 서류를 내렸습니다. 반으로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출구가 보였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그 공기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꺼풀에 힘을 줬습니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걸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멈춰있는 시계를, 엄마가 두고 간 그 시계를, 23년째 멈춰있는 그 시계를, 이제는 왜 멈춰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감아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떠났으니까, 멈춰있는 시계가 멈춰있는 채로 23년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생방송까지 닷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원고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흘 전 새벽이었습니다. 자취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시각은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불은 스탠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준혁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기록 사본, 23년 전 신문 기사 출력본, 그리고 이것들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혁에게 건넨 것들이었습니다.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방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언젠간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꺼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안에는 편지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글씨였습니다. 크고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준혁아, 이건 네 엄마가 맡겨두고 간 거다. 때가 되면 줘라 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봉투가 있었습니다. 다른 봉투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손때가 탄 봉투였습니다.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보험 서류였습니다. 준혁이 그 서류를 읽었습니다. 가입자 이름, 박순영. 수익자 이름, 이준혁. 준혁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준혁? 이 보험의 수익자가 이준혁이었습니다. 가입 날짜를 봤습니다. 23년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납입 내역을 봤습니다. 매달 납부 기록이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23년 동안 매달 납입이 됐었습니다. 가장 최근 납입일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석 달 전, 불과 석 달 전까지 준혁이 서류를 내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턱이 가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23년 동안 엄마는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매달 이 보험을 납부하면서 아들 이름으로, 아들을 위해서, 멀리서 혼자 23년 동안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버리지 못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그 자세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개가 올라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눈을 들었을 때 스탠드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왜 이렇게 뜨겁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눈꺼풀에 힘을 줬습니다. 오래 줬습니다. 그리고 손목 시계를 들었습니다. 스탠드 빛 아래에서 시계를 봤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를. 엄마가 납입한 보험이 23년이었습니다. 그 시계가 멈춰 있는 것도 23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23년이었습니다. 생방송까지 나흘이었습니다. 원고는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은 원고가.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혁이 그 원고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방송이 공표됐고 사연자들이 확정됐고 생방송 순서가 짜여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원고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안에서 준혁은 혼자였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방송국 복도였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준혁은 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로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천장을. 형광등 빛이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생방송이 이틀 뒤였습니다.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사연자 10명이 확정됐습니다. 방송 순서가 짜여 있었습니다.
홍보가 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사연도 예고됐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기자의 이야기로 그렇게 예고됐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병원 기록을 봤습니다. 보험 서류를 봤습니다. 23년 동안 엄마가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원고를 지금 바꾸면 방송 구성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사연자들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미 예고된 방향이 있었습니다. 국장도 김선우 PD도 모두가 그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바꾼다고 하면 설명해야 했습니다. 설명하면 말해야 했습니다. 엄마를 찾으러 다녔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을, 23년 동안의 이야기를, 준혁은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 말을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이 원고 첫 줄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눈을 내렸습니다. 천장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벽에서 등을 뗐습니다. 걸었습니다. 편집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준혁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우 PD였습니다. 준혁이 멈췄습니다. 내일 리허설 있지 않았죠? 네, 알고 있습니다. 원고 확인 좀 해둬요. 생방송 전날이니까. 네. 근데 준혁 씨, 요즘 좀 어때요? 자기 사연 올리는 거잖아요. 부담 안 돼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선우 PD가 준혁을 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이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선우 PD가 잠깐 뭔가를 더 말하려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봐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혁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복도에 혼자, 형광등 빛 아래 혼자,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뒤면 생방송이었습니다. 이틀 뒤면 카메라 앞에서 그 원고를 읽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그 원고를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천천히 엄마를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그때 가서 진실을 마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준혁은 몰랐습니다. 이틀 뒤 그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엄마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복도가 준혁이 마지막으로 혼자 서 있는 복도가 될 거라는 것을. 생방송 당일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준혁 혼자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접힌 채로 벽에 카운트다운 시계가 있었습니다. 30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30분 뒤면 생방송이었습니다. 30분 뒤면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30분 뒤면 전국에 사연이 나갔습니다. 옆에 물 한 잔이 있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를 게 없었습니다. 목이 마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원고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준혁이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닷새 전 진실을 알기 전에 쓴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읽으면 거짓이었습니다. 엄마는 용서받아야 할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버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원고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주를 읽었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단 한 번도 엄마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병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빚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원고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직접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 서류를 들고 가서 23년 동안 알고 있었다고, 아니, 이제야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카운트다운 시계가 한 칸 더 움직였습니다. 29분이 됐습니다. 준혁은 원고를 다시 접었습니다.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감았다가 떴습니다.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멈춰 있는 그 시계를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3년의 무게가 다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 시계를 쥐었습니다. 왼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김선우 PD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 씨, 20분 남았어요. 스튜디오로 이동해야 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손에서 시계를 놓았습니다. 원고를 집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벗어 걸어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방송국 건물 밖, 한 여자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낡은 점퍼,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구겨진 서류 몇 장,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방송국 문 쪽으로.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 곧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이었습니다. 온에어였습니다. 이준혁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원고를 봤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단 한 번도 엄마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8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뒤쪽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몰랐습니다. 카메라 앞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원고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였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서류가 있었습니다. 23년치의 용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문 옆에 섰습니다.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3년 만에 눈앞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문틀을 잡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스튜디오 안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엄마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시계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가슴 앞에 사진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23년 동안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몰랐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뒤에서 엄마가 듣고 있다는 것을, 자기 원망의 말을 엄마가 두 발로 서서 듣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읽었습니다. 원고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그게 준혁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이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눈이 감겼습니다. 눈 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감겼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눈이 아들을 봤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원고를 읽는 아들을, 크고 단단하게 자란 아들을, 23년 만에 눈앞에 있는 아들을. 스튜디오 조명이 밝았습니다. 카메라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국에 이 목소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만든 사람이 그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엄마는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생방송이 이준혁 인생에서 가장 긴 2분이 될 거라는 것을. 김선우 PD가 스튜디오 뒤쪽에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생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김선우 PD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수척한 얼굴, 손에 사진 한 장과 서류 몇 장,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선우 PD가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봤습니다. 모니터 안에서 준혁이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8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스튜디오 안에 울렸습니다. 김선우 PD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준혁 기자 어머니세요? 여자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작게. 김선우 PD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었습니다. 전국이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튜디오 안에 그 원고의 주인공이 서 있었습니다. 김선우 PD가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글자를 썼습니다. 뒤를 봐요. 쪽지를 접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게, 카메라에 걸리지 않게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낮고 짧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뒤에, 지금 봐요. 준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쪽지를 받았습니다. 폈습니다. 읽었습니다. 뒤를 봐요. 준혁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멈췄습니다.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었습니다. 전국이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원고 위에서 굳었습니다.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뛰었습니다. 뒤를 봐요. 그 3글자가 눈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시야 끝에 뭔가가 잡혔습니다. 낡은 점퍼, 수척한 얼굴, 흔들리는 어깨, 손에 쥔 사진 한 장. 그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원고를 쥔 채 굳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입술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었습니다. 전국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준혁이 지금 이 순간 23년의 시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었습니다. 정국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원고가 손에서 흘렀습니다. 페이지들이 펼쳐졌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힘없이 몸이 돌아섰습니다.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스튜디오 뒤쪽으로, 그리고 봤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출입문 옆에 낡은 점퍼, 수척한 얼굴, 손에 사진을 쥐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한 손이 준혁 쪽으로 조금 뻗어 있었습니다. 뻗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준혁이 그 여자를 봤습니다. 봤습니다. 23년 만에 눈앞에서 여자의 얼굴이 23년 전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수척했습니다. 많이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같았습니다. 눈만큼은 같았습니다. 8살 준혁이 기억하는 그 눈이었습니다. 준혁의 오른손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다시 열렸습니다. 다시 닫혔습니다. 그 손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했습니다. 온에어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서 기자가 일어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원고를 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스튜디오 너비만큼이었습니다. 멀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23년에 비하면 가까웠습니다. 준혁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올라왔다가 내려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꺼풀에 힘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버텨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에 힘을 아무리 줘도 그렇게 오래 버티던 것이 이번에는 버텨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정국이 보는 앞에서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눈물이,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눈물 한 방울이 23년 만에 처음 흐르는 것이라는 걸. 준혁이 걸었습니다. 데스크를 떠났습니다. 카메라를 등졌습니다.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온에어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국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스튜디오 중앙을 가로질렀습니다. 발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스튜디오 안에서 발소리만 났습니다. 엄마 앞에 섰습니다. 두 팔걸이였습니다. 23년 만에 두 팔걸이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봤습니다.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23년 전보다 훨씬 작아진 얼굴이었습니다. 뺨이 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창백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8살 준혁이 마지막으로 본 그 눈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한 글자였습니다. 준혁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준혁의 입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전부 거기 있었는데, 엄마 왜 갔어요? 엄마 알고 있었어요. 엄마 23년이었어요. 그 말들이 전부 거기 있었는데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엄마 쪽으로 멈췄습니다.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채로 뒀습니다. 정국이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엄마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점퍼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한 발짝 앞으로 왔습니다. 다리가 흔들리는 채로 그 한 발짝이었습니다. 준혁이 그 한 발짝을 봤습니다. 그 한 발짝이 전부였습니다. 23년 동안의 말보다 그 한 발짝이 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준혁이 앞으로 걸었습니다. 나머지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안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 중에, 정국이 보는 앞에서 엄마의 몸이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23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8살 준혁이 안겼던 그 품은 따뜻하고 넓었는데 지금 품 안에 있는 이 몸은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준혁의 등을 감쌌습니다. 사진을 쥔 채로 그 손이 준혁의 등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떨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23년이 있었습니다. 그 23년이 그 침묵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했습니다. 온에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서 기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품 안에서 작은 여자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포옹이 끝나고 나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누군가 카메라를 껐습니다. 누군가 조명을 낮췄습니다. 누군가 스튜디오 문을 닫았습니다. 김선우 PD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준혁과 엄마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가까웠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빛이 낮게 깔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팔꿈치가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가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뒷면이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낮고 떨렸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응.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한테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떨리는 두 손으로. 이거 내 것이야. 오래됐다. 뒤에 쓴 거 읽어봐. 준혁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앞면을 봤습니다. 8살 준혁과 엄마가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준혁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봄날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 글씨였습니다. 작고 촘촘한 글씨였습니다. 읽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내 곁에 있을 수 없어서 미안해.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는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엄마는 괜찮아. 사랑해.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멈춘 채로 오래 있었습니다.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혁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계속했습니다. 아파. 다시 아파. 준혁이 굳었습니다. 23년 전의 말기였는데 살았어.
운 좋게 살았어. 근데 올해 다시 나왔어. 준혁의 어깨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용기 냈어. 이번엔 못 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엔 꼭 봐야겠다 싶어서 방송 본다는 사람한테 들었어. 내가 방송하는 거 마지막 용기였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왜? 그 한 글자였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준혁을 봤습니다. 말 못했어. 내가 무너질까봐. 내가 무너지면 어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어때요, 엄마? 어때? 넌 무너지면 안 돼. 준혁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올라왔다가 떨렸습니다. 나는 23년 동안 무너진 것 같은데요. 엄마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야 했어요. 있었어. 멀리서. 멀리는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왔습니다.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복도에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준혁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름지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준혁이 그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말없이 준혁이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멈춰있는 그 시계를, 왼손에 차고 있는 그 시계를, 엄마가 그 시계를 봤습니다. 그거, 네, 아직 갖고 있었어. 버리지 못했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준혁이 시계를 왼손에서 풀었습니다. 엄마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낡은 시계였습니다. 23년째 멈춰있던 시계였습니다. 엄마가 그 시계를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태엽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그 시계를 함께 봤습니다. 움직이는 초침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빛이 낮게 깔렸습니다. 그 빛 아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시계를 다시 준혁 손에 쥐어줬습니다. 차고 다녀. 준혁이 받았습니다. 움직이는 시계를, 처음으로 움직이는 시계를. 23년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복도 벤치 위에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말없이, 눈물 없이, 그냥 손과 손이 겹쳐진 채로. 이준혁은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23년 동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 시작한 방송이 결국 엄마의 마지막 용기가 됐습니다. 23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오늘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버렸다고 믿었던 시간이 사실은 지켜보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오늘 말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오래 기억에 남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아의 이야기 속으로였습니다.